자, 여러분들 그 2020년도 9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가를 보면은 보고 대상,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죠.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고, 가는 맞네요. 자, 작성의 근거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준서고요. 관리회계는 없죠. 그 다음에 보고 양식은 재무회계는 재무제표고,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다가 틀렸네. 다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보통 1년 분기 반기도 되고요. 관리회계는 주기적으로 되고 라는 맞고, 그 다음에 법적 강제력이 재무회계는 있지만 관리회계는 없죠. 그래서 다하고 마가 들어가면 안 되네 이게. 그러면 다하고 마가 들어가 있지 않은 2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자, 이번에 보면은 이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자, 현재 및 잠재 투자자, 대여자, 기타 채권자죠. 이 사람들이 주요 대상자예요. 자, 경제적 자원, 자산이고 청구권, 부채 자본이죠. 자, 요것에 대한 이 재무적 강점, 약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보고기업에 이런 것들 정보도 주고, 보고기업의 경제적 우리 자원, 청구권의 변동, 그게 바로 성과죠. 그것이 이제 성과. 자, 그 다음에 보고기업의 경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의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주요 대상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영자는. 단지 그 정보도 하나의 일부 정보로서 참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 자, 쭉 보면은 질적 목적 적합하기 위해 제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질적 특성 세 가지 예피 중이죠. 그럼 답은 1번이네요. 3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제불된 항목과 제불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죠. 기타 포괄손익을. 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총액으로 표시하고 단일의 금액으로 차감할 수도 있지. 거기 순액으로 표시해야만 한다.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자, 3번에 기능별 하게 되면 주석에 성격별 정보를 공시해야 되고 단일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한후 사건. 자, 수정을 요하는 거. 우리 그 투자자산 가격 하락하고 이제 천재지변, 화재 이런 거 빼고는 보통 소송, 오류, 그다음에 가격, 손상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을 요하죠. 그래서 거기 기억 보면은 요건 이제 손상이에요. 특히 이제 파산에 대한 거. 그리고 자산 손상, 그리고 소송이죠. 소송.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류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 그래서 이 5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네요.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원자재 후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발생했는데 이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거기 이제 US 달러, 거기 거래 당시 환율이 1,1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매입원가 800달러에서 80달러는 빼줘야 돼. 720달러 곱하기 1,100원이다. 자, 플러스 운송 보험료 8만원 플러스 환급 불가한 수입 관세 및 제세금 15,000원 플러스 그 다음에 재고산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인데 요것은 이 매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아니에요. 이 재고산 관련해서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다. 요까지만 더하면은 887000 6번에 이 답은 3번이 되겠다.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거기 특히 마지막 거 재고산 매입관리부서 인원의 매입기간 인건비인데 요거 매입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인건비, 매입해도 지급되는 인건비 그거는 매입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총평균법으로 평가, 선의선출법으로 평가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 거기 9월 9일 날 판매가 8,500개를 팔았는데, 이 선의선출법이면은, 이 피포면, 거기 5월 5일자 600만 원, 일단은 모두 매출원가로 가고요. 그 다음에 6월 6일자 중에서 이 5,500개죠? 5,500개. 거기 1,500원씩 주고, 이렇게 해서 돼 있는. 자, 하게 되면 요것은 1,42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기말재고는 이제 거기 두 개에 1,650만 원이 총 사가져온 건데, 그 중에 1,425만 원이면은 이제 재고 자산은 225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이다. 자, 총평균법은 거기 이 사가져온 총 10,000개 중에서 1,650 나누기 만이다라고 하게 되면 1,650원이 이제 평균 단가거든요. 근데 8,500개를 팔았다. 5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8,500개를 팔았으니까 1,400 25,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1,650만 원에서 하게 되면 요것은 247만 5천 원.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기말재고 자산 금액은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22만 5천 원만큼 크네. 22만 5천 원만큼 크잖아, 이게. 1번이 틀렸네. 1번이 답이네요. 바로 1번이네. 자, 이번 매출 총이익률은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 여기 지금 매출원가가 지금 얘가 더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매출 총이익이 요것이 더 작아요. 선의선출법이. 거기 매출 총이익률은 선의선출법이 총평균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더 크다.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1,425만 원이다. 거기 자, 7번에 1번이 이제 틀렸고 2번에 잠깐 한번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게 저 매출원가가 더 작으니까 이게 더 커요. 자, 3번에 매출원가는 이제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요게 지금 20만 5천 원만큼 작지. 당기순이익은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총평균법을 적용했을 경우 20만 5천 원만큼 크다. 얘가 더 작으니까 더 크지, 얘가.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다. 요 7번 같은 문제는 괜찮은 문제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 괜찮은 문제지. 예. 자, 일단 8번. 자,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보고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은 넘어온 기초가 20이고요. 그리고 매입액이 18만 원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3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재고자산 평가손실까지 반영하고 난 금액이 5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다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33만 원이 단기 비용 처리가 되겠다.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한번 보게 되면 기계장치 취득금액, 자, 구입금액 7억 원이다. 그 옆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것도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계산기로 이렇게 7억 플러스 기계장치에서 새로 이거 소개하는데 이것은 이제 광고 선전비는 단기 비용이니까 빼고 기계장치와 관련된 산출물의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 이미 사용 가능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니까 단기 비용이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에 지급하는 수수료, 요건 취득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1,500을 더해줘야지. 1,500을 더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이미 가동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건데 단기 비용이지. 그러면 요걸 더해서 7억 1,5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이 답이 되겠다. 9번의 답은 1번. 자, 10번.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회사가 기량치 A를 취득을 했어요. 그 구입 시점에는 이제 10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매년 균등하게 되니까 이거 정액법을 써야 되고, 예상보다 이 회사의 성장 추세가 빨라 X2년도의 생산량이 X1년 대비 80%가 늘어났대요. 생산량도 X2년 대비 우리 그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장치 A의 마모나 이것이 더 빠를 것 같대. 그러면 내용수는 또 8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그만큼 기간이 줄고, 소비 형태 잘 반영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으로 바꾸겠대요. 그럼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바뀐 방법으로 결정해 있지. 1번 맞고, 2번 변경에 대한 회계 추정의 변경이죠. 그리고 형태가 변하지 않느나 감가상각을 매 회계나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없으면은 정률법을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4번은 틀렸어요. 유형자산은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무형자산일 때는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자, 4번이 틀렸어요. 자, 11번에 한번 보면 자본할 차입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일단 먼저 가장 첫 번째 연평균 지출액인데 거기 1월 1일 날 1,000만 원이 어차피 12분의 12호 7월 1일 날 800만 원이 요것은 12분의 6개월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 날 900만 원이 12분의 4개월이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400이 되고요. 요거는 300이 되고요. 그래서 1,700이라는 연평균 지출액이 나오죠. 자, 이제 특정 차입금이 이제 거기 K은행이 있는데 800이 있어요. 800. 요 800은 일요일 날 됐고, 그러면 요 800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1년치 이자 거기 10%에 해당되는 80만 원이 이 차입원가로 들어가고, 그 1,700에서 800을 빼면 이제 900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차입금에서 지출됐다고 보는데 거기 S은행에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그 7월 1일 날 그러면 12분의 6을 해주게 되면 요것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인데 이 900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가 작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그 8%라 이 8%가 바로 자본화이자율이죠. 그래서 80만 원이 한도예요. 근데 이거 한도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거보다 이가 작으니까 요 900에 대한 자본화이자율 8% 곱한 72만 원이 한도 내기 때문에 72만 원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하자. 152만 원이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13번에 보면 7월 1일 날 이 100억 원에 취득한 후 이를 신약 개발 활동에 사용하고 있어요. 자, 동 활동이 개발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고 단기 말 현재 동 신약 개발 활동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주식회사 3일이 단기 포괄손익계산세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죠. 왜?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 이 계속 진행 중이지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니까 비용 처리할 것도 없고 자산으로 개발비 잡아놓고 감가상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요 12번이 지금 1번, 이제 13번. 자,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필요적.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 사업 결합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만이 무형자산은 아니죠. 개별 취득도 가능하고 교환으로도 가능하고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13번의 답은 4번. 자, 14번에 투자부동산의 개정대체. 자, 원가 모형 적용 임대수익 이 목적 건물을 자가 사용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분류하죠. 별도의 손익은 인식되지 않죠. 그냥 장부가액을 그대로 넘겨주면 되니까. 공정가치 모형 적용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자가 사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유형자산 분류하고 대치 시점에서 발생한 이 재평가 차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아니죠. 공정가치 모형 적용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자가 사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이 대체가 되면 돼요. 공정가치로 대체하면서 차이 나는 것은 단기 손익 처리하게 돼 있지. 근데 거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14번의 답은 2번이 틀렸다. 3번에 자가 사용 건물을 제3자 운영. 이건 이제 투자부동산 바꾸는 건데, 이 투자 분류하는 거 맞고, 사용이 종료되면 투자부동산으로 이제 이 대체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에 보면 이제 재무상태 변식될 금융자산의 분류별 측정 금액은 얼마냐. 자, 지분증권 단기 매매의 목적이다. FVPL이죠. 주식회사 마포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 목적이니까 AC예요. 그 주식회사 구류의 지분 상품은 기타 포괄 FVOCR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FVPL은 일단은 취득 가격이 100만 원이네. 그러면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하고 1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지.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FVOCI는 거기 똑같은 10% 10%니까 이제 액면 발행됐으니까 100만 원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씨는 100만 원.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네. 다만 이제 지분 상품을 거래원가 플러스 시킨 165만 원으로.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6번에 보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취득,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주식회사 3일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시가를 공정가치로 본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FVPL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0원인 요 10주를 주당 2,000원에 자, 이게 취득원가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 날 4주를 3,000원에 처분했네. 자, 그러면, 이것은 처분 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나머지 이게 6주가 남아있는데, 지금 기말에 공정가치가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00원에 취득했으니까 차이나는 이것이 평가이익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6,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평가이익은 6,000원. 그래서 16번의 답은 그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17번은 이제 이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인데, 우리 이 X1년 말에 대손 충당금이, 자, 요것은 이렇게 대손 상각비. 자, 2000X2년 1월 1일 기초에 42,500원이 있었어요. 근데 X2년에 인식한 대손상환비는 72,500원이고, 그 다음에 2000X2년 12월 31일 요 기말에 가서는 85,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85,000원. 이렇게. 지금 그 이 대손상환비 72,5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72,500원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이길래 3만 원이 이제 대손이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 계산이 돼 있는 거지. 지금
3만 원이 이제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17번에 확정돼서 상계된 거는 3만 원이다.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자, 5천만 원 사채 4,800 이거 할인 발행했죠. 할인 발행했으면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하죠. 18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을 한번 보게 되면, X년 1월 1일 사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951, 980에 발행을 했어요. 951, 980, 951, 980. 자, 곱하기 자, 쭉 보면 표시이자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자율이 12%니까 10% 곱하면 114238. 자, 100만 원의 표시자 10%면 이제 10만 원의 이자. 그래서 14,238원이라고 하는 부분. 자, 이것이 우리 951, 980 플러스 14,238 하게 되면 966218이 되겠네요. 966218. 근데 얼마에 상환했냐면은 이제 847180에 847180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847180 마이너스 966218 하게 되면 자, 이것이 119038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채 상환 이익이 되겠다. 사채 상환 이익 싸게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게 부채거든. 다 부채고 이게 이자 비용이고 요게 이제 지급된 거니까 의무가 없어진 거고 요거 아직 부채가 가산돼서 원래는 이게 부채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산된 사채 상환 이익은 이제 플러스 요건 이제 이자 비용이고 원래 따지면 저기 차이 나는 금액이 114238에서 요거 차이 나는 게 순수한 우리 그 손익이고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사채 상환 요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119038이라고 하는 사채 상환 이익 1번이 되겠다. 1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을 보면 충당부채. 자, 1번에 미래 예상 영업 손실. 이거는 이제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2번에 우리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 때문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이걸 보고 이제 손실 부담 계약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의무이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렇게. 그게 지금 회피 불가능한 원가. 그 말 자체가 이행을 강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손실, 즉 효익보다 원가가 더 많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무를 지출해야 될 의무가 그거를 우리가 충당부채로 잡아주는 게 손실 부담 계약 관련된 거죠. 구조조정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영업손실. 자, 이거는 그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근데 이게 만약에 손실 부담 계약과 관련이 됐으면 손실 부담 계약은 강제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그대로 그냥 손실이 잡히니까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다 맞는 얘기인데 요 얘기들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요거는 조금 충당부채에 있어서 좀 실력자에게 거기 특히나 손실 부담 계약 관련된 얘기들. 자, 4번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 예상 처분이익은 고려하지 말라. 측정하는데 반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익형 처분. 자,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1을 달 때까지 이익준비금. 현금 배당은 이 자산과 자본의 감소를 유발하죠. 주식 할인 만에 차원 상각으로 이익형을 처분하면 자본금은 불변이죠. 자본은 불변이죠. 그리고 자본 총계도 불변이지. 거기 3번이 틀렸네요. 2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2번 쭉 나와 있는데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X년의 주당 이익은 뭐 1,000원이다. 거기 이익금이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 자본금이 지금 100만 원 나누기 거기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나눠주면 이게 2,000주거든요. 2,000주.
이게 발행 주의수는 2,000주예요. 그럼 당연히 그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100만 원을 2,000주로 나눠주게 되면 500원이 되겠지. 그게 1번 500원이고요. 법정자본금은 거기 100만 원이고요. 발행 주의수 2,000주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100만 원이죠. 그래서 1번의 주당이 이게 틀렸어 지금. 22번의 답은 1번 500원인데. 자, 23번 쭉 있는데 한 시점에 자, 이것도 이 쭉 돼 있는데 그 예로 가정 잘못된 거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자, 쭉 보면 만약 수행 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경우라면 통제하고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 통제하는 시점에 예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판매 기업이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 청구권이 있다. 아니 판매 기업이 지급 청구권? 판매 기업이 자산에 대해 현재 이 지급이 아니고 수취하는 거지. 수취하는 거. 근데 일단 판매 기업이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 청구권. 그러니까 지급 청구권은 요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지급할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지. 1번. 요거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급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매 기업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판매 기업한테 있으면 안 되지, 이거. 우리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고객한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제가 넘어간 거지. 이게. 물리적 점유 이전하였다. 자, 고객한테 있고요. 위험 보상이.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 이게. 자, 그다음에 24번. 자, 거기 충성제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신용카드 요 적립해주고 포인트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죠. 헤어샵 요것은 이제 이 쿠폰 무료 이용권. 자, 가전회사 구매 이건 이제 충당부채예요. 3번. 자, 25번. 자, 25번에 보면 이제 총공사 5천만 원 수주했고요. X1년도에 그다음에 X3년까지 추정 총 계약 원가는 4천만 원이고 변동이 없대요. 자, 이제 원가 기준으로 공사 진행률 계산하고 X1년, X년에 계약 수익이 다음과 같을 때 X2년에 공사 진행률로 계산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일단은 5천만 원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를 몇 퍼센트를 했길래 X1년도에 2천만 원의 수익을 잡았냐? 40%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2년도. X년도에 갔더니 이제 계약 수익이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3천인데 이것은 이제 60%가 되겠더라.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쭉 돼 있는데 진행률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 제외하고 수행한 요건제에서 이 진행률을 측정하는데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 청구권을 거기 누적 발생 원가에다가 이 가산한 게 바로 계약 수익이에요. 이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지. 근데 그게 진행 청구액 우리가 청구한 것보다 초과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 뭐냐면 미청구 공사가 되겠죠. 미청구 공사. 미청구 공사가 뭐예요?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청구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계약 자산이지 이게. 이게 6번의 답은 계약 자산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퇴직급여 제도, 확정급여 제도 포함하고요. 단기근무원가는 이제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사회정자사 출연하는데 이때 사회정자사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3번이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8번. 우리 현금 결제형 10,000개를 구해줬네. 10,000개 이렇게.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쭉 돼 있고 X1년도에 주식 보상 비용. 그러면 이 10,000개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동안 한 개당 공정가치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3년 동안 인식할 총금액인데 우리 직원이 1년만 일했으니까 3분의 1만 인식해 줘야지.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10억인가? 그래서 28번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10억. 자, 29번. 자, 결손이 누적되고 미래 과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연법인 자산을 인식하지 않기로. 그러면 자산을 줄여줘야지. 자산을 줄여줘야죠. 자산이 줄면 법인세 비용이 늘어요. 그 정의까지 인식한 세무상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 자산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걸 잡아놨던 이연법의 자산이 없어지고 법인세 비용이 늘어 이게. 그러면 부채 비율,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이 늘면은 당기순이익이 줄지요.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면은 부채 비율은 증가하지. 1번 틀렸고요. 반대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지. 2번이 이 맞는 얘기죠. 2번. 29번의 답은 2번이다. 즉 이연법인세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이게 법인세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줄어요.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요. 이렇게.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불변이고요. 이건 이제 법인세 비용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한번 봐보세요. 30번.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50이 있고 감가상각 한도초가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세율이 바뀌어. 그럼 요 10만 원은 미래 마이너스 차감할인데, 그러면 차감할은 이렇게 10만 원으로 이렇게 될 텐데, 문제를 봤더니 다음 연도부터 20%. 그럼 얘는 세율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 2만 원이 되겠다. 그럼 거기 엑셀 연말의 이연법인세 자산은 2만 원이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이제 2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법인세가 거기 보시게 되면은 50에다가 10만 원 더한 60만 원에다 30%면 이게 18만 원이거든요. 법인세 비용은 16만 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16만 원하고 2만 원. 그러면 1번,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1번에 회계 추정의 변경. 자, 매출관 대손상환율 추정이죠. 감가상각 방법 추정이고 잔존가 추정이고 그 개별법 평균법은 그거는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정책의 변경이에요. 자, 32번에 가중평 유통보통 주식 수 1월 1일 날 거기 5만 주예요. 4월 1일 날 유상증자를 만주로 했는데 이게 공정가치 미만이 아니네. 그럼 만주 그대로지. 다 유상증자지. 무상증자 없고요. 그리고 10월 1일 자기 주식 2,000주. 가중만 하자. 5만 주 3, 4에서 3이면은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 7,500이네요. 4 그러면 500이네요. 빼면 5만 7천 주. 3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33번을 보면 지분법 보면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 뭐 중요한 거래가 있고 필수적 기술 정보 5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게 그 2번이네.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동일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 2번이 이제 답이네요. 34번. 자, 우리 34번에 보면 이제 85만 원의 취득했는데 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30%예요. 근데 거기 이 200만 원 동일하대요. 그 30%면 60. 그러면 60보다 지금 85만 원을 샀으니까 25만 원이 영업권이 되겠죠. 예. 그리고 7월 1일 날 중간 배당으로 10만 원 주주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에 자본의 변동은 모두 단기 순이익으로 일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일단 취득했을 때 85만 원 이렇게. 자, 근데 지분법 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지분법 이익은 거기 중간 배당 우리가 10만 원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몇 퍼센트? 그 중에 30%에 해당되는
3만 원은 원본의 회수니까 빼줘야죠. 그리고 거기 이익여금에 보면 110에서 10만 원은 배당으로 빠졌고 그러면 30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 30만 원이 바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3, 4문구에서 9만 원의 지분법 이익이 계산이 되겠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9만 원이 되겠다. 3번이 되고요. 만약에 기말에 장부가액을 물어보면 91만 원이 이제 되겠죠. 91만 원이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일단 지분법 이익으로 계산될 금액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이에요. 자, 3월 30일 기장치 2,500달러로 구입했어요. 그게 4월 1일 이 결제일이 내년도지. 자, 그러면 2,500달러 외상으로 사가져온 요 미지급금은 바로 화폐성 부채죠. 이게 상기 거래 관련해서 우리 외화 환산 손익은 얼마가 될 것이냐? 뭐 당연히 거기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달러, 2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손실 났지 이거는. 2,500달러로 곱하면 50만 원이라고 하는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36번을 한번 보면 36번은 통화선도 계약. 자, 우리 이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해서 11월 30일 결제일이 도래하는 통화선도 계약 100만 달러를 이용해서 환염을 회피하고자 한대요. 그러면 수출 대금이라고 하는 거 가치 감소 우려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물건을 팔고 돈 받을 게 있는데 나중에 달러로 이제 회수할 때 환율이 떨어질까 봐. 그럼 나중에 달러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팔아버리는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맺어야지. 매도 계약. 근데 매도 계약을 어떻게 약정했냐면 1,150원에. 그럼 나중에 1,150원에 팔기로. 근데 실제로 대금 회수되는 날에는 1,100원이 들어오지. 1달러당. 그러면 얼마만큼이 내가 1,150원에 이 팔아요. 그러니까 1,150원이 무조건 들어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달러는 그 100만 달러 받아서 이거를 1,150원에 파는 거거든. 근데 그때 회수될 때 1,100원이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40원이 아니라 50원인가요? 50원만큼 이득이야, 이게. 50원 곱하기 100만 달러. 그러면 5천만 원이 이 이득이 나겠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때 분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뭐냐면 100만 달러를 무조건 우리는 1,150원에 11월 30일 날 팔기로 그렇게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냐면 1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11억 5천의 현금이 들어올 거야, 이게. 근데 그때 우리 100만 달러라고 하는 현금은 11억이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거래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것은 5천만 원이 거래이익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37번. 자, 37번에 보면 금융리스 소유권 이전이 되네요. 현재 가치가 이 5만 원이고, 그러면 이것이 사용권 자산이고요. 그러면 내용수 5년하고 그 리스 기간은 4년인데 5년으로 감가상을 해주셔야지. 그게 5만 원을 나누기 5 해서 하게 되면은 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겠다. 자, 이제 38번 현금흐름표. 자, 1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고요. 주요 수익 창출활동이고 투자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 맞고요. 투자활동은 이제 이런 지분상품, 채무상품, 유무형 자산의 처분, 회수 맞고, 간접법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래형을 추정하는데 보다 유용한 방법은 간접법이 아니에요. 직접법이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39번 우리 다른 거 원재료 매입 영업활동, 제약 판매 용역 영업활동, 종업원 영업활동, 차입금의 상환 재무활동. 4번이 답이고요.
40번에 보면은 이제 그 재고자산 매입액은 1억 6천이다. 자, 이 지금 뭘 매입했냐면 재고자산을 매입했는데 1억 6천에 매입했대요. 그런데 거기 이번 연도에 매입 채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한 것이 2,50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사가져온 건데 이게 외상으로 2,500이 증가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현금으로 사가져왔겠지. 이렇게. 그래서 1억 3,500.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40번까지 한번 풀이를 해봤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